제7주제 1920년대 국내 언론을 통해 본 보충교의 종교적 특성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조성훈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조성훈입니다. 읽으면서 중간중간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한국운동 직후인 20년대 초반 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는 그 신흥종교가 발흥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제가 표방한 문화통치, 일제가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나타난 종교적인 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도나가 이러한 종교를 신종교라고 칭하고 신종교의 발흥은 조선의 일대 신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신흥 종교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증산의 제자 가운데 차경석이 21년에 보화교를 창건하고 22년에 이를 보천교로 개칭을 한다고 합니다. 이 보천교는 창건 이래 천도교와 사회주의를 비롯한 기존 질서로부터 엄격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년대 언론은 지나칠 정도로 보천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비판이 강력하고 장기적이었다는 점에서는 역으로 보천교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근대사연구에서 이 보천교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보다는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이 보천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보천교에 대한 역사학적인 관점은 이 보천교를 민족종교 혹은 민족종교운동이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쟁점이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구를 계승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 보천교를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한 연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민족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연구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천교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보천교의 활동을 최소한 25년 시국대동단 조직 이전까지는 민족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립력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향과는 달리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보천교는 동학과 연결된 사상적, 운동사적 맥락을 가졌고 항일과 친일로 얽혀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보천교의 활동을 운동이라 평가하여 보천교의 활동을 민족운동인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이분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장원하는 20년대 보천교 활동에 대한 사회 각 세력의 비판에 대응한 보천교의 활동을 살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식민지 조선 사회의 보천교 비판은 각 사회 세력의 이해관계와 사회 상황에 전개에 따른 조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제와 보천교 활동과 한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보천교 공개 이전까지의 기록은 교단 기록 이외에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고 교단 기록이라는 것이 특성상 신빙성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천교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그리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년대 이후에는 이 동아일보 등의 한글신문에 상당량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들 기사를 중심으로 그 활동을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본부에서는 20년대에 이들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보천교의 종교적 특성을 파악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년대 보천교 관련 기사를 통해서 종교활동, 사회적인 인식, 반대운동 등을 볼 겁니다. 이 장입니다. 보천교는 22년 공개하기 이전까지는 비밀 결사적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좀 깁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크게 보천교의 탄생과 교세, 보천교에 대한 당국의 인식, 보천교 교리, 보천교의 공유를 위한 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중간중간에 이루어진 보천교에 대한 기자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무식한 기급, 기이한 종교, 허무맹랑한 품위, 한판에 박힌 듯 활기 없는 얼굴을 가진 중년 이상의 남자들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21년 조선일보는
정신이냐 미신이냐 이상한 태열교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21년까지 확인된 이러한 보천교 등의 신문기사 중에 상당수가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기사였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1년 이상호와 신현철이 조선 통일군 자금을 모아서 상해 임정에 보내려다가 사전에 검거되었고 태열교의 독립운동은 대부분 독립자금 모금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자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 보천교의 독립운동 자금이 실제 독립운동 자금이었는가 여부입니다. 21년 포항에서는 태열교인이 임시정부 요원이라 칭하고 각 부호에게 독립자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체포된 태열교인에게 금전을 빼앗긴 사람들은 영업을 폐지한 자, 파산한 자 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독립자금의 모금 과정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은 차경석이 신출귀몰에서 혼자서 100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으며 차경석이 형제가 되면 먼저 입기한 사람들에게 거슬린다는 등의 언설을 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국권 회복을 표방한 태열교의 확산에 조선총독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보천교가 공개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총독부 경북에서는 보천교를 비밀교사라 간주하고 모두 검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체포된 신자의 수는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적 입금을 내어서 21년 7월경에는 조선 전국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3년 후인 24년 3월 15일에는 차경석이 임금이 되고 교도는 모두 고관대작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보천교도는 담뱃대에 태극과 칠성을 새기어 항복을 기념하고 제단을 모으고 칠성에게 조선의 독립을 기도했고 칠성금 면목으로 독립자금 약 11만 원을 모아서 항아리에 넣어서 김제 만경면에 김홍규라는 사람의 집나무 밑에 보관했습니다. 이때 검거된 최도웅에 따르면 이 돈은 최초는 칠성금이었지만 3.1운동 이후에는 상해 임조가 연락해서 독립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단 조직도 변경해서 교주 밑에 12명의 제자를 두고 그 밑에 60명의 교직원을 등록했고 독립 이후에는 시기제자가 박대신이 되고 그 밑에 교도들은 유수한 관에 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보천교를 비밀교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상도 22년 공개 이전의 보천교를 비밀교사적 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려면 공개 이전 보천교 활동이 비밀교사의 내용을 보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따르면 비밀교사란 법률로 정해진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조직, 구성원, 소재지 따위를 비밀로 하고 있는 비밀교사 조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개 이전의 보천교 역시 공개 이전의 보천교는 이 정의에는 부합하지만 그가 비밀교사로 정의하면서 항일민중운동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는 것에서 그런 보천교는 항일 비밀교사적인 성격을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는 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투쟁과 앞에서 언급한 분자금 사건 그리고 20년 초반 태열교인을 중심으로 한 독립자금 모금운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법정사 항일투쟁은 3.1운동 이전 보천교가 중심이 되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20년대 초반 총독부도 민영문 미인에서도 확인되듯이 보천교를 정치운동을 음모하는 비밀단체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주인 차경석에 대해서도 총독부는 주의 깊게 감시했습니다. 그에 대해 수차에 걸쳐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20년대 초반까지 그에 대한 검색은 재물 편취 혹은 사기 등으로 제3자의 보호에 의하거나 재령 위반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17년 갑종 유시찰인이 되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이러한 항일민족운동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보천교가 갑자 등극설이나 대시국의 선포와 같은 종교적 이상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경석은 갑자 등극설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말이지만 간혹 신문지상에 그같이 떠들지만 한 사람의 신분기지도 나를 강경하여 나의 참된 소유를 듣고 간 사람이 없어 자기들 마음대로 떠든 것이며 갑자 등극설은 허탄한 무계지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경석은 갑자 등극설이나 대시국의 건설에 대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문이 유포된 것은 보천교 간부들이 포교 확대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수의 교도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간부의 교도는 무척 황당무계한 언사에 농하고 관원의 단엄한 단속 및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경석이 갑자 등극설의 유포를 제재하였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차경석이 갑자 등극설의 유포를 제재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차경석 자신도 갑자 등극설의 유포가 보천교 포교에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갑자 등극설에 대한 보천교와 차경석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후술하듯이 언론에 보도된 보천교의 부정적 행태와 연결되어서 보천교 반대 운동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충교의 이러한 비밀개설 성격은 22년 보충교 공개 이전의 시기까지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문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23년 5월 18일 각 단체 연합이 보충교에 대한 공격 연설회를 개최하고 선전필화를 돌리는 등 보충교에 대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보충교에 대한 신문 보도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초에 신문 보도에는 이미 보충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충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의 전범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충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진 것은 투명하지 않은 보충교의 활동 때문에도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21년 미성년의 14명의 보충교도들은 재령 위반과 사기 취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6월부터 1년에 이르는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독립자금의 모금을 사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주인 최가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21년 평남중화군의 유계교와 용감군의 박기영은 최두업의 4명과 용감군 감인면 동전리의 김복현의 집에서 워싱턴 회의의 상해 임정에서 이모노와 최준호가 대표로 파송되는데 그 비용을 트롤뷰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모금을 하였고 21년 은전 7월 7일 발행될 천재의 외모가 예쁜 여자가 필요하다며 주명복과 박성년을 빼어서 천재에 데려가지 않고 원산 방면으로 데려간 일로 근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회의의 한국 대표는 이승만 서재필, 정한경, 돌프로서 이들은 트롤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고 두 여성은 결국 유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반복되면서 보충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22년도 황해도를 여행한 동아일보 송화지국의 일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교의 이용호는 교회 넘치는 보충교이며 현악 당국의 양해를 택한 후 경성 동대문 위에 창신동의 본부를 취하고 우연적으로 또한 공명의 폭로를 행하는 중요한을 명칭도 내용도 부지하면서 그에 대하여 비판을 갖고자 하면 망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남선지방에서 다수교도가 검거된 사실로 인하여 즉 경찰 추체받음으로써 괴라하는가 종교천업과 다대한 희생을 봉한 후에야 제중의 대도를 수행하게 되면 박식이 있는 기자공은 역사에서 많이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제도의 실행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그 무고남을 명언하며 주저치 아니한다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이 3장입니다. 보충교의 공개와 활동입니다. 보충교는 22년 음력 2월 종교를 핍박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충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었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충교 공개는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교대 신장에 따른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과 일제의 탄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외부적인 상황에서 교단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체제를 근대화시키고 교단을 전면 공개했다고 하였으며 조경단은 일제의 끈질긴 탄압과 회유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충교 공개를 위한 일제의 탄압과 회유에 대해서 교단사인 이영호가 쓴 보충교 연역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안우상은 보충교의 공개는 일제 기만책에 대한 보충교 측의 무방비를 의미하며 일제에게는 보충교의 위협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자는 여기에 보충교의 공개는 보충교 내부의 근대화 욕구, 일제 탄압과 회유라는 배경 외에도 당시 언론에 비추어진 바와 같이 보충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일제의 탄압과 회유가 극심한 상황에서 보충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확산된다면 보충교가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교단 자체가 존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단의 공개를 강요했던 인물은 이상호를 비롯한 신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교주 차경석으로부터 교단 공개 정권을 위임받고 22년 2월 27일 동대문 밖 창신동의 보충교 진정원을 개설해서 공개적인 종교단체로 개척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창신동 진정원의 외에도 리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동에 태을교 본부가 있고 동대문 밖 창신동에 태을교 본부와 보충교가 있고 남대문방 본초에도 태을교 본부가 있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보충교 진정원 외에도 제동과 창신동, 남대문방, 모초에도 태을교 본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상호 등이 주도한 보충교 진정원 외에도 보충교 내 다른 계열의 태을교 본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충교 내의 분파성을 보여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보충교 내에는 이상호 등의 신진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파와 이들과 대립하는 보수파가 있었고 보수파 내에서도 몇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강일승 계열의 인물 가운데 보충교에 합류하지 않은 세력이 설교 본부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의 보청교 진정원이 개설된 이후에 보청교에서는 전국 각지에 진정원을 설치해서 교단을 공개해 나갔습니다. 진정원에 설치는 교세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23년 11월 상순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보청교 감사총회에서는 교세 확장책으로 도청 소재지와 중요한 도시에 진정원을 설치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23년 수재면을 위한 동정금을 경성 진정원, 평양 진정원, 대구 진정원, 진주 진정원, 제주 진정원에서 서성구제회에 기부했다는 것을 보아서 경성, 평양, 대구, 진주, 제주에 진정원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1월 30일 전북 진정원이 약속식을 거행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전북에도 진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충남도 23년에 그리고 춘천에서도 강원도 진정원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25년에는 부산 청년의 주체로 개최된 보청교 성토회 당시 성토회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신랑동에 있는 부산 진정원에 가서 시위했다는 것을 보아서 25년 이전에 부산에도 진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6월 8일에는 전남 진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 단남지대에 설치된 진정원 전남 진정원을 설치한 후 유야무야의 현상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교세가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설치 연도를 알 수 없지만 함흥 진정원이 설치된 사실도 확인됩니다. 이렇게 보면 경기, 평남, 경북, 경남, 제주, 전북, 충남, 부산, 전남, 함흥 등의 진정원이 설치된 것이 확인됩니다. 한편 25년 1월에는 평남 강서군에서 평남 진정원 강서집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함흥에는 영양에서도 진정원을 설치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영양청년회가 이를 성토했다고 합니다. 또 경남 합천군 가회면에서는 경남 진정원 가회제구 설립대회 시 삼가 청년회와 가회 상주회가 성토회를 조직하여 설립대회장을 난입해서 보청교 가회면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청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 각지의 진정원을 설치한 것이 23년부터 25년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도청 소재지나 중요한 도회지가 아닌 곳에는 정교부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의 경우에는 정교부가 설치되었다가 이를 진정원으로 승격시켰으므로 교인의 수에 따라 정교부가 진정원으로 승격되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교부가 설치된 곳은 평양 등 상당수가 있습니다. 설치된 시기를 보아 23년 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서 이 진정원과 똑같이 25년에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진정원 지부, 정교부 등 보청교의 종교조직이 조직된 것은 23년부터 25년 사이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보청교는 22년 공개 이후 교단 조직의 전개를 시작해서 25년에 대략 완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치된 지역은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 등 전도선에 걸친 것으로 보아 교세가 전국화되었음을 확인됩니다. 이 표 2에서 밑에 죄송합니다. 표 1입니다. 이 19년 보청교의 도별 분포 상황은 표일과 같습니다. 이 표일의 내용이 맞다면 보청교는 19년 이래 25년 1월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입니다. 신자가 전혀 없던 경기도, 충청북도, 황해도에도 진정원이 설치되었고 전국 각지에 정교부가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자 수가 212명에 불과했던 평남의 경우는 23년 5월경 신자가 평양시내에는 30여 명, 중화군과 강동군에는 3만 명 이상 됐습니다. 이와 같은 보청교의 신자 수에 대해서는 절의 결과와 함께 일부가 진전돼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보청교의 교세는 크게 성장했는데 교도의 수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 빅터, 600만 그리고 언론 보도에 한 100만, 300만 정도가 보도된 것으로 봐서 보청교 신자의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 조직의 정비, 교세의 성장과 함께 보청교는 사회운동 혹은 민족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남 진정원에서는 23년 5월 6일 의복사에서 소년군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소년운동회까지 진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3년 5월 13일 진주자에서 개최된 현표사 창립 축하회에 대표를 발견하여 축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산 장려운동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그리고 경남 진정원에서는 청년회가 설치되어 23년 6월 14일 인주청년을 개최해서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음악연주회 개최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경남 진정원에서 조직한 보청교 청년회는 회장제를 채택하고 지육, 덕육, 체육, 사교부를 둔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실력 양성론을 바탕으로 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남 강서군 소산면에서도 23년 7월 10일 보청교 청년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보청교가 교육 규정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청교 내에서도 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이에 따라 신교육을 위한 활동도 전개되었다고 하는 연구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보청교는 신교육보다는 구학문, 즉 학문 교육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차천자가 즉위하면
과거를 볼 것이기 때문에 흠치만 믿고 공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선일보는 보청교회 교육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청교회 교육관에도 불구하고 보청교회 내에서는 신교육에 대한 욕구와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봉규는 보청교회의 약화를 우려해서 교리 연구와 신지식을 교도들에게 주입하기 위해 보청교회 총연단을 조직해서 야를 개최했고, 경남 진정원에서는 고효 여자 야를 설치해서 50여 명의 학생들을 3부로 나누어서 가정에 필요한 교통교육을 실시했고 도서관 설치도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외에 밀let대학 설립운동에는 보청교육인 고용환과 주익이 자기들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환은 상무위원, 이정현은 밀let대학 설립 공성부의 감사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 보청교회는 서울진정원 내에 보광사를 두어서 보광이라는 주관지를 발행하고 시대일보를 인포해서 언론 분야에서도 역할을 확대하려 했지만 각계의 관계에 부딪혀 24년 12월 발행권과 당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청교회는 20년대 초중반 사회운동과 민주운동에 참여를 못하겠습니다. 이는 보청교가 사이비 종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인된 종교로서의 모습을 끄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청교회 계열의 사회운동과 민주운동이 지속적으로 정리되지는 못했습니다. 보청교가 이러한 운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청교 성토회, 보청교 반변운동 등 보청교를 반대하는 운동이 끝이 않고 정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보청교 반대운동에 대한 뜻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20년대 보청교 반대운동이 정리된 지역은 표기와 같습니다. 강원도를 빼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이 강릉에서도 보청교 반대운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다시 이걸 표를 만들다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전국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보청교 반대운동의 집중도가 나타난 지금 25년입니다. 서울청년회등이 주도하여 보청교 성토회를 조직하였지만 경찰의 금지로 보청교 내막보고에만 조치할 수 있었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3이 아니고 표 1입니다. 각 지방으로 보청교 성토회는 보청교 경밀이라는 이름으로 보청교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야 신천에서는 보청교 정교부의 간판을 파괴하였고 대구에서는 간판을 떼었다가 똥칠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는 보청교가 국민협회 각파 유지연맹 등과 연합해서 25년 1월 8일 시국대 동단을 조직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국대 동단은 일선융합, 반면일치, 노자협조, 사상선도, 대동단계를 감정으로 조직된 것으로 조직되었고 자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강령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결성 이후 시국대 동단은 각지를 돌며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강연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1월 9일 군산에 온 시국대 동단은 각 단체를 찾아다니며 강연 장소를 구했지만 오히려 성토당하고 이튿날 10일 군산 공보에서 2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했지만 청중의 반발을 오히려 시국동단 성토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25년 1월 그 다음 날인 10일에는 광주진정원에서 체계두가 연세가 되어서 보청교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중들이 참 허망하다며 돌아가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강연을 마쳤던 것입니다. 이럴 때 시국대동단의 결성은 보청교 신자들에게 유명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물질 보청교의 신자의 수는 각주 80에서 84단을 80입니다. 각주 80에서 볼 수 있듯이 감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국대동단의 내용받는 상황에서 보청교 내에서는 보수파와 혁신파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교단 밖으로까지 분출된 계기는 시대일보 인수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경석은 총영 원장 겸 강주 이상호와 강주 이성영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24년 9월 16일 서울진정원에서 보청교 혁신의 발표가 개최되어 보청교 혁신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혁신파를 발기한 이유는 이념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입은 여러 이념문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거 죄악을 대중의 앞에 드러내면 천인 공주하리라는 선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보청교 혁신에는 이렇게 결국 보청교 혁신을 발견하게 된 이유는 미신과 사설을 통한 시선문의 누렸지 투명하지 못한 재정, 신교육의 거부와 시국대동단과 같이 시대사회에 어긋나는 활동에 따른 서재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청교 혁신에는 전 민주주의 부단 조직의 개혁과 부단 조직의 투명화, 교인의 생활을 안정시킨 것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청교 혁신에 반대하는 보수파들은 혁신파에 대응하면서 보청교는 보역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먼저 혁신파는 평양진정원한테 정부하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박준대, 김정식 등이 혁신지를 조직했습니다. 이렇게 혁신파의 분쇄가 거세지자 보수파는 경남진정원에서 경영하던 보효유치원을 유지곤란이라는 이유로 표현했습니다. 또 보수파 임경호 외 14명은 가회동의 보청교 혁신
보청교 혁신 후에 공정사무소에 찾아와서 보청교 간판을 떼낸 다음에 사무실 점거했고 심심바에서는 이들을 내쫓으는 과정에서 보험싸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어 보육관의 갈등은 무력 충돌로까지 확대됩니다. 24년 10월 30일 문지산이가 혁신에 와서 장작으로 사람들을 구타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청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비난, 더 나아가 반면운동까지 강렬하게 일어나자 충북부 경찰 정보고등장 단합가는 보청교가 사교라도 사회에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억압을 부당하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보청교 활동이 민족운동의 성격을 상실하고 충북부의 지배 정책을 승화하는 과정에서 보청교에 대한 충북부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